일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문장은 게으름을 물리치고 좌선,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했다였다. 추운 겨울, 수련을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일지에 후회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부자리를 뛰쳐나와 수련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다. 이 책은 2005년도 골굴사에 입산하여 시작된 수련일지이다. 하루의 시작. 새벽 4시, 목탁 소리에 눈을 뜬다. 목탁 소리와 함께 골굴사의 매서운 골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법당은 숙소에서 꽤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옷을 단단히 챙겨 입는다. 문을 열자 전혀 다른 세상처럼 칼바람 앞에 내가 서 있다. 한 걸음에 실려있는 고요함을 고스란히 느끼며 걷다 보니 법당에 도착한다. 내 몸과 마음에 담겨있는 고요함을 가지고 법당에 조용히 앉아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바라본다. 고요히 걷는다. 천천히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에 들숨과 날숨을 바라본다. 천천히 걷다 보면 평소에는 늘 다니던 길인데도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인다. 계속해서 아주 천천히 걷는다. 호흡을 바라보며 늘 내 주변에 함께 있었지만 새롭게 만나는 것들을 느껴본다. 나의 이마, 두부를 스쳐가는 바람과 새벽 고요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법당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고 있는 소리, 자신의 걸음걸이에 집중된 사람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 텅 빈 것 같은 고요한 산사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짐을 느껴본다. 어깨, 그리고 가슴의 긴장이 편안해지고 느슨해지며 천천히 걷는 걸음이 익숙하고 조금씩 자연스러워진다. 몸의 자연스러움, 편안함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며 이 여유로움은 그 길에 있던 것들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지금을 선사한다. 걸음걸이에도 한 호흡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쉼이 된다. 고요한 산사의 새벽이 참 좋다. 평화롭다. 선무도. 선무도의 동작을 살펴보면 좌, 우, 상, 하, 그리고 정과 동 등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늘 조화를 중요시한다. 천천히 하는 기공은 정적이고 빠르고 힘있는 승형은 동적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지만 스님께서 일러주신 오늘의 가르침은 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동만이 아니라 늘 동과 정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승형을 하면서 동과 정의 완급을 조절하며 호흡을 바라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체를 찾으라는 스님의 말씀을 화두 삼고 있다.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 절에 들어와 수련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를 다지고 게을러질 때쯤 다시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움직임으로 몸을 닦는다. 그 움직임을 관찰하다 보면 동적인 순간에도 고요히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몸을 움직여 마음을 익힌다. 선무도 수련을 하면서 정과 동의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곧 내 삶의 많은 인연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임을 깊이 깊이 새긴다. 선무도는 무의 기능을 익히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뜻이 살아나도록 합니다. 땀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고비가 지나가면 동작이 자연스레 자동화되어 간다. 동작이 멈추면 이상할 것처럼 자동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땀을 흠뻑 흘리고 힘이 없을 때 승령을 하면 전체적인 힘은 없을지라도 오히려 몸에 쓸데없는 힘이 빠져 동작은 더욱 선명해진다. 어느 날 선배 법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다. 여름에는 덥고 땀이 많이 나니까 발차기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차고
겨울은 추우니까 몸에 열이 좀 나야 하니까 한 번 더 차. 그리고 봄이랑 가을은 수련하기 좋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차는 거야. 추우니까 한 번 더, 마지막에 한 번 더. 했던 것들이 쌓여야 순간 떠오르는 게으름을 이겨내는 힘을 키워준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이라 전한 선을 톡톡 건드리면서 결국에는 한계점이란 단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배웠다. 몸을 통해서 뜻이 살아난다. 비로소 조화롭다. (3단) 심사일은 가까워지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수련 시간이 부족했다. 마음이 조바심으로 전전긍긍했다. 아, 내가 지금 저기 수련장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꼭 수련은 수련장에서 그 시간에 해야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나의 고정관념이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틈틈이 수련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수련하고자 하는 곳이 수련장이 된다는 생각이 들자 방에서도 가볍게 몸을 풀고 수련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작업실, 공부방, 카페 어느 곳이나 수련장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게 한다는 것이다. 늘 변화하는 환경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힘을 심사를 통해서 배웠다. 바닷가에 도착하고 천천히 몸을 푼다. 한적함, 넓음, 시원함, 파도 소리 등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다가온다. 자리를 잡고 삼토식을 한 후 바다를 보며 고요히 좌선을 한다. 코끝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감을 관찰한다. 어깨, 가슴이 이완되고 호흡은 조금씩 깊어지고 고요해진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마치 내 바로 앞에서 파도가 철썩이는 것처럼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바다의 숨결이 코끝으로 드나들고 있는 숨결과 조화를 이룬다. 이 조화로움은 어디서 왔을까? 돌이켜보면 어디서 왔다기보다 늘 내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 조화로움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흡.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 고요함이 찾아지지만 이 고요함은 단지 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자연스러운 깊은 호흡 속에서 감각이 깨어나며 늘 함께 있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느껴진다. 파도 소리가 고요함 속에 조화를 이룬 것처럼. 호흡, 허공. 천천히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했다. 정확히 말하면 호흡에 집중을 했다. 천천히 호흡하자 마음도 고요해졌다. 다음은 허공. 허공을 느낀다. 허공을 만나려면 집중밖에 없다. 평상시에도 허공과 항상 맞닿아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다. 호흡이 고요해지고 허공이 느껴지면서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공간의 조화가 된다. 무언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다. 가르치며 배우는 것들. 골굴사에서 사는 아이들은 모두 오전 5시에 기상해 5시 30분부터 새벽 예불을 시작한다. 새벽 예불을 하다 보면 반야심경을 외우는 목소리가 크게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졸려서 옹알이 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대단한 것은 새벽 예불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옹알이를 하더라도 연불을 놓치지 않고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아이들과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 있었다면 게을러지기 쉬웠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이불을 정리하라고 하고 나는 정리하지 않고 다니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사소한 생활에서 아이들에게 다시 배운다. 절에 사는 화랑아이들은 나에게 또 하나의 스승이다. 선무도 서울 본원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번에는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수련을 하는 둥글레반을 맡을 차례이다. 이분들에게 크게 배울 점은 꾸준함, 그리고 반복이다. 선무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인데, 이 둥글레반 수련생들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다. 이 둥글레반은 생긴 지가 무려 10년이 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보면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늘 나와서 땀 흘리며 수련을 하고 있다. 일흔이 다 되어가시는 우리 큰고모님도 그 멤버 중 하나이신데, 놀라운 것은 다리 찢기가 나보다 더 잘 된다는 점이다. 이 둥글레반 분들을 보면 다른 것보다 열정이 대단하시다. 배움의 끝없는 갈망과 반복이 정말 존경스럽다. 내가 실천하지 않은 것들은 힘이 실리지 않아 나에게는 물론 상대에게도 공감을 줄 수 없다. 거품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다가도 실전에 가면 말 그대로 거품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실천 없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거품과도 같다. 꽉 찬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내 것이 아니게 된다. 내가 기준이 되어. 언젠가 아버지와 산책을 할 때 내게 일러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숲속을 걷고 있으면 정작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것을, 그리고 살아보면서 경험했던 생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중심은 나이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다. 그 말뜻은 몸에서 일어나는 파장, 즉 불편을 알아차리면 지금이 선명해져 불편을 잘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른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흔들렸던 때가 있었다. 그럼에도 선무도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틈틈이 개인 수련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시간을 이겨내지 못한 채 돈을 조금 벌고 난 후에 선무도를 다시 해야겠다고 방향을 틀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삶의 뿌리가 선무도를 통해 깊고 단단하게 내려서 중심을 잡아준 덕이었다. 수련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항상 변화되는 삶 속에서 다독여가며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 처음 수련을 시작할 때 스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수련이는 첫 번째,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한다. 즉 몸, 마음의 관심을 늘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항상 변화하는 상황과 내 마음을 잘 바라보아야 그때그때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늘 동작을 관찰하는 것은 수련할 때만 하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다. 나를 관찰하며 늘 마음이 살아있어야만 생활과 수련을 별개로 분리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로소 수련이 내 삶이 된다. 108배든 1080배든 절을 한다는 것은 반복 동작 속에서 마음이 어디 떠다니지 않고 몸에 안착되어 일념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복잡한 생각과 나를 감싸고 있던 일상의 많은 것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 그리고 변수와 마주하게 된다. 그때 외부의 대상에 흔들려 정작 살펴보고 끌어안아야 하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부정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내 몸, 마음에 완벽하게 안아주고 받아들이면 일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이 선명해지고 다가온 위기,
변수를 잘 맞이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내 몸과 마음에 중심추를 두는 수련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내 마음 깊게 새긴다. 자기 수련을 하지 않는 지도자는 있을 수 없다. 한계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해도 수련생에게 전달되는 기운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쌓아온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깊이와 전달되는 힘이 비교할 수 없다. 또 특별히 지도를 하지 않아도 내공이 깊은 수련자의 모습을 보는 수련생들은 자연스레 그를 따르기 마련이다. 언젠가 동작이 잘 되지 않아서 선배 법사님들께 자문을 구했다. 그때 선배 법사님들의 대답은 동일했다.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연습을 했고 동작이 되었다. 실천 없이 생각으로 얻어지는 일은 없다. 꾸준한 실천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저 하다 보면 그 성과가 어느새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길을 걷게 됨을 마음 깊이 깨달았다. 이번에는 김재덕의 나는 오늘도 수련하러 갑니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알라딘에서 수련이라는 열쇠말로 검색을 하고 만난 책이에요. 수련에 대한 교련서는 많은데 정작 수련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없어서 이 책을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바로 구매했죠. 실제로 이 책을 보면 표지가 딸기 우유색으로 되게 예뻐요. 그리고 감각적인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서 트렌디하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또 장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선무도의 핵심 동작들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왠지 따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깨달은 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일 것, 하지만 세상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것, 그리고 세상과 조화될 것, 하지만 철저히 나에게 집중할 것, 즉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에 선무도 수련인이자 지도자인 김재덕은 선배들로부터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직간접적으로 받습니다. 일단 일어나고 그냥 꾸준히 해라. 사실 이 부분이 일반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일도 많고 핑계도 많이 생기고요. 이제는 아예 저 간단한 가르침을 다시 재설명하려고 일단 일어나고 그냥 꾸준히 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까지 주는 책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요. 근데 김재덕은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해요. 비결은 무조건이었어요. 책의 처음에도 김재덕은 후회하기 싫으니까 춥고 귀찮아도 일어난다 라고 말했어요. 영상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선무도 공연을 할 때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악천후라도 날씨 핑계를 대면서 연기하지 않고 오히려 데뷔를 하며 꿋꿋이 공연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에 한 수련자가 김재덕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법사님, 그렇게 절제하는 생활이 힘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김재덕은 여기에서 아주 단순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 생활이 내 몸에 익숙해져서 그냥 생활한 것일 뿐. 절제한 적은 없다. 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 책을 읽는 내내 자신이 어째서 선무도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이 없었어요. 그냥 친구랑 운동 이야기를 하다가 선무도가 화제에 올랐고 마침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선무도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재덕은 선무도를 시작한 계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선무도가 자신의 뿌리가 되어서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해주었다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언제 시작했는지,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다 보니 꾸준히 하고 있는 일들을 왜 시작했는지 생각해보면 딱히 이렇다 할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냥 시작했고
좋았고, 또 계속 하면 할수록 내가 발전이 되는 것도 눈에 보였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좋아서 계속 이어나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부를 해도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취미 생활을 새로 시작을 해도 언젠가 부업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무조건, 그리고 그냥 이런 건 사라지고 이유가 덕지덕지 붙어서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붙다 보니 그 일이 내 인생에 무겁게 걸림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도반이라 그러죠. 저도 요즘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매주 같은 길을 걷는 도반님들을 만나요. 불교의 세계에서는 평가가 없으니까 경쟁도 없고 진짜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함께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김재덕 역시 남녀노소, 심지어 국적과 인종, 그리고 무도의 종류마저 뛰어넘어서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 함께 만나고 소통하며 같이 걸으며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많이 배웠음을 겸손하게 많이 밝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많이 놀라웠어요. 분명히 이분은 수련자임과 동시에 지도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에피소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늘 자기가 배운다고 말을 해요.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건 당연하고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늘 배워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절대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도반을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도를 함께 닦는 벗. 함께 닦는 벗이라고 합니다. 벗이요. 그래서 다리찢기가 가능한 수준이 사람이 각기 다를 뿐이지 누가 더 잘하고 못났고가 없는 거예요. 수준 차이를 떠나서 모두 같은 길에 평등하게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쳐가고 다시 만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세계관이 엿보이더라고요. 꼭대기로 갈수록 자리가 좁아서 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피라미드가 아니라요. 서두를 필요도 없고 남을 앞서갈 필요도 없이 길가에 무수히 많은 꽃과 동물 그리고 곤충들이 있는 그런 무릉도원으로 가는 길이요. 벗이란 그런 길을 함께 가는 평등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목표가 무릉도원에 도달하는 것, 확실하게 무릉도원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무릉도원에 도달하는 것,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무릉도원으로 가는 길을 꾸준히 걷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도반들과의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태도가 엿보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마음가짐이나 일상이 김재덕이 전문적으로 선무도를 하고 있다고만 해서 가능한 일인 걸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환산 스님이라는 분이 쓰신 참선이란 책이 있어요. 물론 스님 예명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분의 실명은 테오도르 줌박,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이분은 참선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참선에 대한 2권의 책, 그리고 참선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참선 매뉴얼이란 책까지 펴내신 분이에요. 이분은 스님이 되면 하루 종일 원어 없이 참선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절에 들어오셨는데 생각과 달리 휴일도 없이 몇십 년을 절에서 같은 일만 반복하며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 중에서 실제 참선 수련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아침 새벽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좌선을 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전,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 역시도 김재덕이 그랬던 것처럼 일상 중에 그리고 일과 중에 짬짬이 틈틈이 참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저자 김재덕 역시 여기저기 지도사도 지내고 그리고 공연도 하고 많이 바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짬짬이 개인 수련 시간을 찾아서 수련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거나 일주일에 하루, 대부분은 이틀씩 휴일을 갖는 우리들이야말로 이분들보다 하루가 온전히 비어 완전한 내 시간을 갖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시며 계신진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릴 영정좌관 시퀀스를 들으면서 잠시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이 세상과 조화도 되어보고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 수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세상과 조화를 먼저 해보고 나중에 나 자신이 되어보기도 해보고 나누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정좌간이란 고요히 앉아 기운의 흐름에 맞추어 손을 움직이는 수련이라고 합니다. 격한 수련을 끝내고 마무리를 할 때 호흡을 가다듬는 마지막 단계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서 계시거나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정좌간, 몸과 마음, 호흡을 조화롭게. 앉은 자세에서 합장을 한다. 양손을 천천히 내려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손바닥이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뒤집어 놓는다. 손을 다시 뒤집어 검지와 엄지 사이가 무릎에 닿도록 한다. 천천히 양손을 모아 단전 앞에 선정인 자세를 취한다. 양손이 허리를 감싸면서 갈라져 손바닥이 허리에 닿는다. 양손을 다시 뒤집어 손등이 허리에 닿도록 한다. 양팔에 힘을 빼고 천천히 머리 위쪽으로 올린다. 손을 가볍게 깍지 끼어 다시 합장을 한다. 팔꿈치를 편 상태, 깍지 낀 상태로 양손을 머리 뒷부분에 위치한다. 깍지 낀 상태로 양손 바닥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팔을 편다. 손을 풀고 내리면서 엄지를 안으로 말아 내려놓는다.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는다. 손가락을 펴서 양손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하게 위치한다. 손목에 힘을 빼고 양팔을 자신의 목 위치에 놓는다. 그대로 내려와 왼손은 무릎, 오른손은 아랫배에 둔다. 이제는 반대로 왼손을 아랫배에 두고 오른손을 무릎에 둔다. 왼손을 목 위치까지 올리고 오른손을 아랫배에 둔다. 양손이 가슴에서 만난다. 상하를 바꾸어 본다. 오른손이 내려와 왼손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나머지 오른손가락이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는다. 양손을 올려 처음 준비 자세인 합장으로 돌아온다.